군대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싸움을 자꾸 하고 다툼이 잦고 그걸 적과의 부침이지. 생활을 하다 보면 딱 드러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 댓글 중에 또 군대 얘기 우리 잠깐 했었는데 그쵸, 정말 댓글이 뭐 군대.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신부님, 진부님도 군대 가는 질문 안 받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저도 진짜 많이 봤어요. 스님도 군대 가냐고. 우리는 뭐 군대 못 갈 것같이 보였나? 제가 받을 때는 영천 삼군사관학교에서 받았어요. 훈육장교가 가장 맡기 싫어하는 훈련소 중대가 군종 중대. 서창계 내무반의 이 세 분을 한 곳에 넣어서 잘 지내겠지 했는데 웬걸 싸움을 자꾸 하고 다툼이 잦고 그걸 적과의 부침이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갔을 때는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분리도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내무반 위치를 찾았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앞에 있고 신부님 있으면 반드시 중간 내무반은 스님 내무반으로 채운다. 요렇게 얼핏 보면은 같은 종교의 테두리에 있는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친하고 우리는 뭐 홀로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스님과 신부님 사이가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이 믿는 내용은 같은 건데 한쪽은 장가를 가고 한쪽은 장가를 가지 않는다는 그 점이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앙보다는 생활이에요. 독신은 독신끼리 통하는 거고 동병상련.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질투인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활을 하다 보면 딱 드러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나오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 12주 생활하면서 세상 모였을 때 종교 교리로 싸운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종교의 문제로 너무 이거를 단정 안 해서 아니 그 진짜 족구할 때 최고야. 새 종교가 족구를 하면 일단 우리는 예선 탈락이 아니야. 그냥 지구력에서 안 되고 굳이 이기고자 하는 의도가 각자가 다 없어. 그래서 빨리 지고 심판 보자. 그리고 본 게임은 신부님과 목사님의 싸움. 다들 우리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고. 스님은 헤딩을 안 한다고. 원래 헤딩해봐야 각도가 불규칙해. 별로 안 좋아. 내가 확실히 알아. 그 좀 더 많이 아파. 신부님들이 얼마나 이기고자 하는 게 강하냐면 나이가 다 이제 신부님 좀 많고 신부님들은 다 이제 일반 병 생활을 하고 또 군종 장교로 가기 때문에 보통 평균 연령이 한 30대 후반. 목사님들은 진짜 발이 땅에 닿질 않아.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이기고자 차원하는 거지. 진짜 종교 간에 진짜 총만 안 들었지. 내가 이제 보면은 대한민국에 불교가 있는 게 다행이다. 대한민국 불교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처음에 훈련소 갔을 때 한 3주간은 경건하죠. 스님들도 다 공양기 하고 목사님들도 다 하시고 신부님도 해. 3주가 지난 후 신부님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그냥 먹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다 탔어도 이제 속으로는 닿기도 하고. 아예 뭐그 입으로 뱉어야 그러나. 그 영천 상군사관학교 가면 아마 유격장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건데 산악 레펠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절벽에서 밧줄을 타고 110m를 내려오는 게 공포스럽죠. 야 이게 명색이 죽음을 불사하며 새 종교자 목사님 신부님 스님 레펠 이제 딱 가잖아요. 서로 안 낀다. 조교 한 말 너무 기억하는데 군종장교 후보생 여러분 무섭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세 명이서 듣고 저뭐 경청하고 있더라고. 제일 위대해 보이더라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그 앞에서는 갑자기 종교가 대동단결해. 자비심이 넘치고 막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화합이 잘 돼?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조교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부르고 뛰어내리세요 하고 이제 격려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때 진짜 웃겼어. 이름을 부르는 게 치욕이잖아. 신부님이나 선생님들도 말을 안 하고 뛰려고 해요. 관세음보살 뭐 약간 이게 좀 뭔가 웃기잖아. 웃기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를 꽉 물고 내려갈 때 전부 다 안 부르려고 하는데 신부님, 스님 뛰고 목사님 뛸 때 부인 이름을 부르시고 과감하게 뛰셨습니다. 영수가 뛰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 종교가 똑같아.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야. 그럼 군종장교를 가서 가톨릭에 대한 신부님에 대한 이해, 목사님들에 대한 이해 마주치지 않으면 서로의 관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예 그 벽을 허물 수 없어요. 관념은 마주쳐야지만이 헐어지고 경험해야지 관념을 깨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서로 너무 어색하고 너무 다르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신부님하고 마음이 편하게 있었던 것도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만나서 보면은 굉장히 배울 게 많다. 제가 이 군대 생활하는 많은 그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사실은 군대에 딱 들어가서 제일 힘든 게 자기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럴 때 나는 나인 상태에서 그대로 군대 제대할 때까지 있다 가겠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좀 갈등이 있어서 좀 싸우더라도 그때 그거를 견디고 포용하고 소통하는 법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이 생활을 하면은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가서 부딪히고 또 상처받고 힘든 것들을 잘 견디는 것 자체가 큰 사람이 되게 해주는 아주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성난로에 장작 대신 돈다발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터에 모인 아이들이 지폐로 자신의 몸만한 연을 만들어서 날리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돈을 종이조각, 휴지조각처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한 후 독일에 불어닥쳤던 끔찍한 재앙입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올린 두 발의 총성과 함께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실패 계획을 앞세우며 승리를 자부했던 독일은 4년 뒤 어쩌다가 패배를 인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왜 돈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비극적인 참사를 겪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독일의 반복되는 도발과 무자비한 공격으로 결국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독일의 전쟁을 선포하긴 했지만 미국에는 당장 연합군과 함께 독일에 대항하여 싸울 군대가 없었습니다. 상비군을 모두 합쳐봤자 13만 명 정도뿐이었고 탱크는 전혀 없었으며 비행기도 몇 대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신병을 모집해서 훈련을 마치고 대서양 건너 유럽까지 보내려면 최소 1년은 걸릴 판이었죠. 결국 미국은 우선 상징적인 차원에서 보병 1개 사단과 해병 2개 여단을 프랑스로 급파합니다. 1917년 4월 6일 전쟁 선포안이 통과되면서 육군은 50만 명의 병력을 정규군으로만 파견하자는 계획을 올립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병력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결국 징병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300만 징병령을 내리고 전쟁 끝날 때까지 400만 명을 징병합니다. 당장 급한 대로 보병 1개 사단과 해병 2개 여단을 프랑스로 급파하긴 했습니다만 8개월 동안 참전하면서 종전까지 무려 200만 명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8개월 동안에 미군 11만 2천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쓰인 전쟁 비용이 무려 320억 달러인데 이는 1910년 미국의 국민 총생산하고 같았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10억에서 20억 불, 30억 불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국내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당시 서부 전선의 양쪽 군대는 추위와 싸움에서 힘겹게 버티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 후유증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서 프랑스 성인 남성 20명 중에서 1명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군 사병들이 이제 드디어 장교를 공격하게 되죠. 부대 전체가 안 싸우겠다고 돌아가 버리거나 전투 투입을 거부하게 되면서 대규모 항명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군 지휘부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군인들한테 이제 휴가 기간도 늘려주고 식사질도 높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당분간 공격 안 할게 이런 명령까지 내리면서 이걸 어떻게 누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터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길고 긴 전투에서 러시아군 역시 군사적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짜르 정부의 부패, 무능력이 러시아군의 사기를 유럽보다 더 크게 떨어뜨리게 되죠.
1917년 초에는 식량과 연료 부족 현상까지 심해지면서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중은 빵을 달라고 외치면서 전제왕조 타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가지를 행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지친 군인들이 혁명 세력에 가담하면서 폭동이 혁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군대까지 등을 돌리자 짜르였던 니콜라이는 3월에 왕자를 내려놓습니다. 이후 알렉산데르 케렌스키가 새로운 정부를 세웠고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반격에 러시아군 방어선이 무너지자 부대 전체가 싸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병사 수만 명이 전선을 이탈해서 평화를 외치며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1917년 9월 독일군이 러시아 수도로 진격하자 볼셰비키파의 수장이었던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손에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레닌은 즉시 독일의 휴전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이때 러시아는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게 되는데 독일한테 독일 본토 크기의 3배 정도 되는 엄청난 지역을 양도하고 전쟁에서 빠져버립니다. 독일에서도 파업과 폭동이 일어납니다. 4년 동안 연합군의 봉쇄 조치 그리고 끊임없는 반격으로 독일도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었죠. 먹을 것도 없고 연료도 구할 수 없게 되자 독일 도시 곳곳에서 파업과 폭동이 반복됩니다. 독일 의회는 평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들 사이의 이해와 영구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독일군이 점령한 벨기에와 프랑스, 러시아 영토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독일군이 수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이 오기 전에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서부 전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우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부 전선에 있던 44개 사단이 돌아오니까 이 부대를 서부 전선에 와서 연합군을 향해서 최후의 공세 작전을 퍼붓게 됩니다. 그야말로 총공세였기 때문에 첫날부터 독가스를 퍼부으면서 독일은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처음엔 이겼지만 연합군의 끈질기고 거센 저항에 독일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군대를 소집하게 되죠. 1918년 5월 21일 미군은 처음으로 중요한 작전에 나섭니다. 미군 제1사단 병력 4천여 명이 프랑스 포대와 탱크, 비행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솜 강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마을이었던 캉틴이란 마을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군으로부터 마을을 빼앗고 독일군을 물리치게 되죠. 이후로 몇 달 동안 미군은 점점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월 말에 독일 해군 부대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벌어집니다. 독일군 장군들은 비렐름 황제에게 가서 황제가 퇴위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황제가 퇴위하는 길밖에 없다고 충언 내지는 협박을 합니다. 비렐름은 분노했지만 장군들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독일 황제의 지위를 내려놓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베를린에서는 연합군 전쟁 지도자들이 만나 항복 조건을 타진할 사절단이 꾸려집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지원이 끊기자 불가리아가 제일 먼저 연합군에게 항복해서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독일 사절단은 백기를 들고 파리 북쪽 콩피에뉴 숲에 정차한 기차 안에서 연합군 사령관 페르디낭 포슈 원수를 만납니다. 이때만 해도 독일은 완전히 항복한 것이 아니고 평화 조건을 논의할 정전협정을 요청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전협정은 전투를 쉬게 하는 거지 전쟁을 끝낸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이 얼마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포슈 원수의 입장은 독일을 무력화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와 벨기에로부터 빼앗은 지역,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회담에서 러시아가 넘겨준 땅, 1914년 이후 점령한 동유럽 지역 모두 다 넘기고 철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정전 조건을 따르면 독일 해군 대부분과 잠수함 전체,
무기, 기타 군사 장비까지 모조리 연합군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라일강변의 독일 영토 일부를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독일이 전쟁으로 일으킨 피해와 파괴를 복구할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끝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합군은 독일의 항구를 계속 봉쇄한다는 내용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이제 독일은 충격을 받죠.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런데 포슈 이 양반이 보통 사람입니까? 꿈쩍도 안 하고 결국 독일은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1918년 11월 11일 새벽 5시경에 양측은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고 이날 11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919년 1월 독일이 다시는 유럽의 평화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프랑스 수상 조르주 클레망소,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을 주축으로 연합군 대표들이 모여서 최종 강화 조건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논쟁이 엄청나가지고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지고 협상이 몇 번이나 결렬될 뻔하다가 간신히 최종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은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독일에 있다. 독일은 무장 해제하고 외국 식민지를 모두 양도할 것이며 연합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너무 심하다고 평화협정에 사인하기를 거부했는데 이미 군대하고 전함까지 다 넘겨가지고 이미 전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연합군이 침공해서 니네 없애겠다 그러면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여전히 항구 봉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때보다 더 끔찍한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의 조건에 사인을 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인 종전조약이 체결되면서 4년간 이어진 대학살이 끝이 나게 됩니다. 독일 국민은 이 평화조약에 분개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 배상금으로 연합국에 지불해야 될 금액은 매년 20억 마르크씩 1320억 마르크였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연합군은 독일의 공업지대인 루르 지방을 점령하겠다. 이런 조건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독일에서 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전쟁 중에 각국의 군사비가 GDP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세를 늘리게 되죠. 그 다음에 채권,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에 그냥 화폐를 찍어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라마다 돈 찍어낼 일이 계속 늘어가서 독일만 돈을 찍어낸 게 아니라 전 국가가 사실 돈을 다 찍어냈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니까 화폐를 걷어들여야 되니까 긴축 정책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또 실업이 늘어가요. 여기에 전사자, 유가족, 상위군인 이러다 보니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을 쪼아대기 시작하니까 독일이 전쟁 기간 동안에 스스로 만든 부채가 전체 GDP의 30배, 전체 통화량의 20배였습니다. 결국 독일이 배상금을 도저히 낼 수 없게 되자 1923년 프랑스가 루르 지방을 점령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백성들의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화폐 가치가 상상 초월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르크하고 달러 비율을 보면 1913년에 1달러가 4.2마르크였습니다. 18년에는 14마르크, 22년 1월에는 17,972마르크, 23년 11월에는 무려 442억 마르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의의 표시로 화폐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불쏘시개로 쓰고 장난감 만들어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일 경제에 치명타를 당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전쟁 배상금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442억 마르크 될 때를 기점으로 독일 경제는 사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독일이 산업 능력의 잠재력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기술자가 있어. 근데 전쟁 때문에 얘가 망했어.
이걸 누가 고용하면 좋을까? 미국 돈 있는 사람 다 몰려가서 걔들을 고용합니다. 미국의 돈과 독일의 기술력이 결합해서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되자 독일 산업이 사실은 막 살아났어요. 독일 산업이 막 살아나고 비전이 보이니까 또 미국에서 막 투자를 하고 독일 애들은 막 차관을 얻어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바로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독일 경제 자체도 같이 미국의 여파로 뒤집어지게 되고 여기다가 연합국들이 영연방 국가들하고만 거래한다 블록화되니까 간신히 회복세로 들어갔던 독일 경제가 다시 무너지게 되죠. 대책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독일은 잃어버린 영토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게 됩니다. 이때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괴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은 지 20년 만에 제1차 세계대전을 뛰어넘는 최악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300대의 비행기를 제공하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충분할 것입니다. 제341 공군본부를 책임지고 있던 오카무라 모토하루 대위의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일본이 층계를 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자원봉사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살특공대 가미카제였습니다. 대체 왜 일본은 수많은 목숨을 전쟁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하게 된 일본은 제권,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하며 미국의 태평양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연이은 승리에 주력 부대 대부분을 잃었고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게 되죠. 하지만 일본은 항복을 엄청난 수치로 여겨서 절대 미국에 굴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저항하기로 결정합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 이때 도쿄의 다테야마 기지와 제341 공군 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오카무라 모토하루 대위가 급강화 전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바로 인간을 폭탄으로 사용한 가미카제 자살특공대. 일본은 13세기 말 여몽연합군으로부터 일본을 지킨 신풍 가미카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이 불어준 바람으로 폭탄을 싣고 날아가 미군함에 던지겠다는 의미로 가미카제 특공대를 창설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반대 의견도 있었죠.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이런 데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마리아나의 칠면조 사냥이라고 불리는 마리아나 제도 해전 이후로 일본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자 궁여지책으로 가미카제 특공대의 창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살 특공대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군사 문화에는 패배, 포로, 수치심 대신 죽는다는 전통이 깊이 뿌려내렸기 때문입니다. 패한 자에게 자비심은 없다는 중세적이고 고대적인 전쟁의 전통이 남아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무라이 생활과 무사도 정신이라는 것으로 포장했다는 것이죠. 가미카제 특공대를 만든 사실 진짜 이유는 정신력에 대한 과신입니다. 일본은 근대 문명과 산업기술력을 서구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열등감도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 열등감을 타도하는 방법이 서구는 물질 문명에 강하지만 일본은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이분법을 제안하게 된 거죠. 사실 이거는 일본만 한 건 아니고 중국, 한국 다 그랬지만 일본은 이 개념을 군대 전술에 집어넣어서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러일전쟁 후에 일본군은 전술교범의 정신력, 살신성인에 대한 예찬을 놓고 이런 정신이 서구와 싸울 수 있는 비밀의 힘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념이 전쟁에서 이길 때는 공격정신, 만세돌격 이런 태도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패전할 때가 되니까 가미카제로 대표되는 자살공격으로 구현되었던 것입니다. 가미카제 전술에 사용된 무기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의 주력이죠.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 제로센이 있습니다. 1940년 7월 24일 해군의 함상 전투기로 채택했죠. 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도입되었을 때는 뛰어난 기동성과 매우 긴 항속거리를 겸비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초기 공중전에서 제로센은 무려 12대 1의 격추율을 보일 정도로 공중전투기로 명성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극히 초반의 상황이었어요. 전쟁 초기에는 미국의 와일드캣의 성능이 형편없어서 제로센의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와일드캣도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가 아닌데 두 기체가 사실은 극단적으로 장단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제로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얇은 장갑 능력이에요. 미국의 와일드캣은 느리고 둔한 대신에 기체는 대단히 튼튼했습니다. 특히 연료통에 고무판을 대서 총알이 연료통을 관통해도 고무판이 눌러버려서 구멍을 메우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조종석 의자 뒤와 아래에도 철판을 댔고 조종석 유리는 기관 총탄도 막아내는 방탄유리였습니다. 물론 전면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제로센은 연료 차단 장치가 없고 기체 외피는 너무 얇아서 총알 몇 발을 맞으면 부서졌고 연료통에 맞으면 바로 폭발하는 정도였죠. 조종석도 전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단점은 제로센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속거리예요. 일본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길게 만들었는데 근데 조종사가 1000km 가까이 날아가면요.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도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극한의 승부에서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이런 점을 파악한 미군은 두 가지 전술을 펼칩니다. 첫 번째 전술이 태치의 덫이라는 건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효과를 보았던 태치 소령의 아이디어입니다. 두 대가 서로 팔자로 비행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로센은 처음에는 선회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얘들 걸렸다 싶어가지고 한 대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갈라왔던 비행기가 보는 순간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센은 장갑이 약하니까 퍼버벅 하는 순간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술은 수직기동 승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중전의 영원한 진리인데 수평기동과 수직기동의 싸움은 제트 전투기 시대까지도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강하냐, 여기에 강하냐. 그래서 서로 강한데 싸우다가 먼저 지치는 쪽이 떨어지는 건데 장거리를 날아온 일본 조종사들이 먼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술도 1943년부터 신형 전투기 F-6F 헬캣이 투입되면서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립니다. 와일드캣의 장점에 제로센이 와일드캣보다 나았던 점까지 헬캣이 다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는 뭐 수직기동, 수평기동 할 거 없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코르세어까지 등장하게 되자 일본 공군은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6월 19일 사이판 근처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헬캣의 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참극이 벌어지죠. 일본군은 346대가 손실되었고 미군은 단 25대만 손실됩니다. 이 전투로 일본군은 제공권에서 회복 불가능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일본군이 대패한 데는 일본군의 조종사 교육 시스템 탓도 있습니다. 정신력을 강조하던 일본군은 강한 훈련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결국 훈련이란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무조건 무슨 이상한 거 시키고 막 살아남으면 세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 나게 되면 좋았어요. 우리는 죽음의 훈련을 이겨낸 엘리트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물량작전이잖아요. 양성해놓은 조종사가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에이스들은 전사하고 미숙련 조종사만 남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미군은 에이스가 되면 바로 후방으로 빼서 교관을 삼습니다. 이런 일본군의 시스템 때문에 마리아나 해전 때까지만 해도 일본군은 충실한 교육을 받은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로센이 헬캣에게 속수무책으로 격추되면서 순식간에 조종사 양성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기체 성능이 역전되고 조종사가 부족해지자 미숙련 조종사가 양산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해전에서 중요한 건 항모에서 이착륙을 해야 되는데 항모 이착륙은 진짜 어렵습니다. 얘들한테 항모 이착륙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차라리 육지에서 띄워서 보내서 그냥 자살 공격 시켜버리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1944년에서 45년까지 생산된 또 다른 가미카제 항공기가 요코스가 MXY-7 오카입니다. 오카는 벚꽃이란 뜻인데요. 벚꽃이란 이름 자체가 이 항공기의 목적을 말해주죠. 로켓 동력 인간 유도 가미카제 공격기로 일본군이 말기에 연합군 선박에 사용했습니다. 오카는 대단히 빠르지만 짧은 항속거리를 가지죠. 그래서 더 큰 폭격기에다가 오카를 장착하고 비행기가 출발한 뒤에 적함이 가까워지면 모체가 공격을 받지 않는 거리에서 오카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오카는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이 탄 유도탄 미사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기체 앞부분에 1200kg 정도의 폭탄이 실려 있습니다. 옆면에 새겨진 벚꽃 문양은 천황을 위해서 사쿠라 꽃잎처럼 떨어지겠다는 세뇌의 상징적인 문자입니다. 이는 전쟁을 미화하는 군국주의의 사기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림이죠. 1945년 오키나와 해전에서 오카는 일부 호위함과 수송선을 침몰시키거나 손상을 입혔지만 주요 전함은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미군들이 오키나와에서 오카 기체를 발견해서 포획을 했는데 이때서야 자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쓰인 비행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바보를 뜻하는 빠가라는 이름을 따서 바케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자살 특공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존재합니다. 회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뜻의 카이테는 자살 어뢰 공격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 제국 해군이 사용한 어뢰형 자살 선박입니다. 카이테는 어뢰처럼 잠수함에서 발사합니다. 그래서 함정을 향해 가죠. 조종사는 잠망경을 통해서 거리와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적절한 깊이로 잠수해서 탄도에다가 이제 무장을 걸고 마지막 공격을 하는 거죠. 임무가 실패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자폭해서 사라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료는 자살 모터보트입니다. 이 고속 모터보트는 한 사람이 시속 55km의 속도로 운전을 합니다. 자살 보트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300kg의 폭약을 탑재했습니다. 충돌이나 운전석의 수동 스위치로 자폭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어요. 이 공격장에는 대함용 로켓 2발이 기관사 뒤편 보트 양쪽에 위치한 발사대에 장착되기도 했습니다. 신료급 자폭 모터보트는 1944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1944년 8월 1일 평균 17살 정도, 1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심야 훈련을 시작하는 데 선출됩니다. 후쿠리우는 웅크리고 있는 용을 의미하면서 영어로는 자살 잠수부 또는 가미카제 개구리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훈련에는 6,000명 정도의 병사가 동원되었고 잠수복과 바지, 잠수화, 4개의 볼트로 고정된 잠수 헬멧을 포함한 자체적인 잠수 장비를 갖췄습니다. 이 잠수복은 9kg의 납이 실려 있었고 2개의 3.5리터 산소통과 공기 정화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이들은 수심 5m, 7m에서 최대 10시간 동안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죠. 잠수부들은 5m의 대나무 장대에 장착된 15kg의 폭약이 담긴 O형 공격기로 무장했습니다. 잠수대원들은 기둥을 사용하여 직접 연소한 폭발물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창주성 선체에 이렇게 걸어서 폭발시키는 것이었죠. 일본군에서 특공대를 처음 창설했을 때 육군 해군병학교 출신의 직업군인 가운데 특공대에 지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제1항공함대 사령관 오니시 해군 중장은 지금부터 전 부대를 특공대로 지정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자는 내가 목을 치겠다. 비판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직접 훈시하고 제201 해군 항공부대장 다마이 아사이치 중자 등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해군병학교 출신 사관 명명에게 특공작전에 지원할 것을 사실상 명령하도록 시킵니다.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직업 군인들이 자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도병이나 비행 예과 연습생들이 동원되었죠. 가미카제 특공대 전사자 3,843명 중에서 학도병 출신이 68.2%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하사관 전사자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전쟁에 맞춰서 모집 연령을 크게 낮춰서 고등소학교 졸업생 보통 14살입니다. 구제중학교 3년생 15살, 4년생 16살,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은 10대 소년 비행병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에 부풀어 있던 미성년자들을 일회성 소모품으로 썼던 것이죠. 가미가제 특공대원 중에는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메자와 가지오라는 사람은 1945년 4월 28일에 특공대원으로 지원해서 18살에 전사했는데 친동생인 우메자와 쇼조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 비행 예과 연습생으로 지원하며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의 힘으로 자식들을 키울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효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직무의 위험성에 따라 보수를 높게 책정하고 특공대원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하는 경우에 2계급 특진을 시켜줌으로써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미카제 대원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양과 같았다. 어떤 이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억지로 비행기에 떠밀려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공포를 느끼면서도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출격 전날 밤 공포를 잊고자 술을 마시기도 했고 유리창을 깨부수거나 엉엉 울거나 유서를 쓰는 등 각자만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가미카제 중에는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이 수는 15명이 넘는데 당시 창씨 개명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선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보통 조종사가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3년에 600시간 비행이 필요한데 보통은 250시간 정도 연습 비행을 한 뒤에 전장에 투입되었고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가미카제의 공격은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일본군의 구호는 비행기 한 대로 한 척의 군함을 또는 한 척의 항모를 이었습니다. 한 척의 항모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긴 하죠. 가미카제가 침몰시킨 선박의 정확한 수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시 일본 선전 발표에 따르면 임무는 81척의 선박을 침몰시키고 195척을 손상시켰으며 일본 집계에 따르면 가미카제 공격은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 손실의 최대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략 폭격 조사에 따르면 1944년 10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2,550회의 가미카제 임무가 수행되었고 그 중에서 단 475개 또는 18.6%만이 명중 또는 위협적인 근접 폭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미카제의 공격 성공률은 약 19%에 불과했죠. 가미카제의 신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공격하니까 성공률이 높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가미카제보다 먼저 등장한 옥새도 겉보기만 장엄할 뿐이지 지극히 비합리적인 전술입니다. 일본군의 살신보국의 정신에 대한 과신 때문에 적에게 충격과 또는 약간 소수에게 감동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10대 1이 넘는 손실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기들도 자살 공격에 가까운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충돌을 시도한 비행기도 있었죠. 일본군 지휘관들은 그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미군들에게 이런 정신력이 있을 리가 없어. 가미카제는 서구인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일본인만의 압도적인 정신이다. 그 전술의 효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미카제 신화의 시작은 여몽전쟁 때 신이 보낸 갑작스러운 태풍이 몽골 함대를 침몰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것부터 오류예요. 몽골 함대의 침몰 원인은 바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시기에는 태풍이 오는 시기예요. 태풍의 위험이 있는 시기에 몽고군이 항구 공략을 회피하고 무리해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부터가 전술적 실수였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당시 몽고군이 타고 있던 선박들이 중국의 강남에서 제작한 것인데
대병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급조하는 바람에 엄청난 불량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미카제의 성공은 알고 보면 인재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미카제의 특공대도 결국은 인재입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이성적이고 치밀한 분석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준비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자병법에서부터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극단적 정신과 몰이성적인 감성으로 대체했습니다. 가미카제에 대한 오해, 전쟁에 대한 오해, 자신들의 정신력과 사무라이 정신에 대한 오해가 이 큰 비극을 만들어냈던 것이죠.